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0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서야 지금이 새벽 4시쯤 다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 확실 이렇게 떴습니다. 총 투표율이 77.1%, 예상보다 낮았죠. 원래 80%를 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 77.1%면 5년 전에 77.2%보다도 낮은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러고 보면 사전투표에서 대부분의 그 지지자들이 결정을 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사전투표에 대거 나왔다. 이걸 입증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밤 12시 반 정도까지 앞서 나갔죠. 그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가 96.04%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0.8%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99% 확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당선 확실.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잠시 뒤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사에 나타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당직자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 패배를 시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0.9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공개된 데에서 역전이 시작됐는데 그 역전도 조금씩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오후 7시 반에 끝났죠. 근데 그 기표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이 사람들이 다 투표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7시 반에 끝나면 곧바로 투표함을 여는 거는 그날 투표했던 투표함을 여는 것이 아니고 사전 투표함을 먼저 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기세는 사전 투표함의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60대 40 정도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60대 40 정도로 이겼다. 결국 전체적인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사전투표하면서 그렇게 이겼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는 게 대략 한 30.6% 됐습니다. 2월 28일 기준으로. 그런데 실제 37%에 육박했었죠. 그걸 보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2월 28일 이후에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그 독려해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사전투표에 그렇게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그것도 1차적으로는 분석이 좀 잘못됐었다. 뭐 그거는 뭐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된 데다가 그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갤럽이 3월 7일, 3월 8일, 그러니까 선거 투표일 그 전날과 전전날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8%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일날 그 이제 지상파 3사, 여기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그 여론조사도 대략 마지막 순간까지 8%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8%포인트 정도 앞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출구조사에서 약간 밀릴 거로는 봤지만, 이게 완전히 이 정도까지 접근할 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면 출구조사를 사전투표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정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 보정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선관위에서 뭐 20대, 30대 하는 연령별, 직업별 뭐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거의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와 출구조사, 9일날 한 출구조사 결과를 맞춰서 자, 9일날 한 출구조사 결과가 이 여론조사,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여론조사 결과와 어떻게 맞느냐 하는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그걸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어제 잘 아시지만 지상파 3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가 47.8 이렇게 돼서 0.6%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패한다. 이런 결과를 내놨고요. 똑같은 시간에 JTBC도 별도로 출구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윤석열 후보가 47.7, 이재명 후보가 48.4 이렇게 돼서 0.7%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패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구조사가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결론, 물론 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나옴으로써 누구도 이제 자신있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사전투표함을 개함하면서 12시 반 정도까지 절반 50.9%를 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기 때문에 야, 이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야? 조마조마 뒤집힐까?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면서 TV를 시청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상파 3사가 자, 어제 8.8%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던 어제의 결과를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이걸 보정을 했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가 있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늘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과학이 여기서도 바로 입증되는 순간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이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뭐 두고두고, 이렇게 본투표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사실 거의 압승 분위기였는데, 사전투표에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 그래서 결과적으로 0.6%포인트 차이로 신승, 진땀승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는 그 사람들이 선거 본투표하고, 그러니까 8일과 9일에 집중적으로 투표 동료 캠페인을 받았다. 문자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재명 후보 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 거대 여당이 전국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아니 민주당의 의원, 민주당의 관계자가 전화해서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선거운동이죠. 원래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투표 동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동료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적어도 몇 %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막판 투표 동료, 민주당의 총동원된 투표 동료. 그런데 반면 국민의힘은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힘이 투표 동료에 나선 것은 어제 오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남권이 낮은 투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게 윤석열의 위험신호냐 이걸 물음표로 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게 대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뒤집을 뻔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순간이었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투표 동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왜 투표 동료를 막판까지 안 했을까? 그러니까 왜 어제 오후에 들어서야 영남권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투표 동료를 했을까? 뼈아픈 실책이죠. 정말 앞으로도 반성해야 될 실책이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하는 걸 따져보면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안이한 태도, 그거는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10%포인트 이상 이길 것이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5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결과가. 바로 이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3표 차이로 질 수도 있다. 수천 표 차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데 그거 어떻게 3표 저거 그냥 허장성세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사실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어제 저녁까지도요,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도 패배를 거의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과학이니까. 그런데 요 작은 변수들, 막판까지 투표 동료를 한 것,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종의 해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적어도 몇 %포인트 정도는 거기에서 상쇄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응집력이 약화된 거죠. 윤석열 응집력이. 어제 오후에 뒤늦게 발동을 걸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는 이겼다. 그런데 워낙 진땀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정도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해놨던 일 같은 거를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당장 돌파해야 될 거는 거대 이제 야권이 되겠죠. 거대 야권. 이제 5월 10일부터는 야권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 야권의 그 사사건건 발목 잡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던 협치라는 개념은 거의 나를 따르라 수준이었습니다. 안 해?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일방적으로 해. 왜냐면 워낙 의석이 다수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야권 180석 정말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거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를 처음으로 겪었죠. 그때의 사례를 참고하면 얼마나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인가. 그러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식물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압도적 다수를 통한 당선으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나마 당선은 됐는데 이제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서 거대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정을 끌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사례는 1988년 노태우 정부 사례뿐만 아니고 작게 좀 축소해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 잘 아시다시피 압도적 다수, 지금 국회보다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걸 돌파해가면서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로 해서 윤석열 정부도 결국은 거대 야당과 때로는 맞서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뒤를 기약해야죠. 2년 뒤에 총선을 기약해야 되고요. 당장은 6월달 지방선거가 이제 목표지만 지방선거에 지방 권력 다 바꾼다고 해서 국회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2년 뒤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길, 이거 외에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승인, 그다음에 승리의 요인, 그다음에 과제,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은 차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면한 과제는 야당과의 새롭게 야당이 된 민주당과의 협치다. 이 협치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협치는 이제 생각해서 지우고 정말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국정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는 아마 잘 윤석열 정부의 정무 파트에서 연구를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winner takes all 아시죠? 선거라는 거는 승자가 다 가지게 돼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 국정을 이제 맡게 됐는데 이제 2달쯤 뒤에 취임을 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개혁은 대통령 취임 초반에 하는 것인데 그 개혁적 조치들을 결국은 민주당하고 협의해가면서 해나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